분야의 마이크로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이제 이 마이크로 데이터라는 용어 자체가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이야기했던 심평원이나 공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활용하시는데 이 마이크로 데이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오늘 가볍게 소개를 좀 드리고 그리고 아마 오후 시간대다 보니까 많이들 준비되실 것 같아서 제가 가볍고 재밌게 너무 이제 막 좋은 내용들 앞에서 많이들 말씀해 주셨을 테니 저는 가볍고 재밌게 한번 교육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는 이제 마이크로 데이터라는 게 처음 들어보셨을 분들이 많으니까 마이크로 데이터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챕터에서 자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자료에 대해 소개를 한 다음에 실제 마이크로 데이터에서 저희 시스템에 와서 어떻게 마이크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실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망원인 통계 연계라는 저희가 그 서비스가 또 별도로 있거든요. 이거를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 데이터라는 용어를 조금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만든 이 마이크로 데이터라는 거는 흔히들 생각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로 데이터랑 그냥 똑같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이 약간의 방향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심평원이나 공보나 뭐 다른 기관들에서 수집해서 제공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료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목적을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쌓아서 여러분들이 제공해 드리는데 이 마이크로 데이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어떤 통계를 만들어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건 목적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 어떠한 통계를 만들어서 결과를 내는 데 목적이 있고 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사용된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것이 마이크로 데이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 마이크로 데이터였을 때 약간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실 때 그냥 그 전체 데이터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끔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그리고 정제하고 가공해서 보통은 분석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정제하고 가공했는 거에 대해서 데이터의 최소한에 내가 맞게끔 핸들링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기초적인 근본 자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크로 데이터를 통해서 제공되는 모든 결과는 통계청 혹은 각종 기관들이 보도자료 혹은 코시스라는 통계청 사이트를 통해서 결과를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잠깐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사망원 통계라는 거 있는데 이제 매월 아니면 혹은 1년마다 이제 우리나라에 몇 명이 죽었는지 몇 분이 돌아가셨는지를 공표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에서 내가 만약에 여성 사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그 전체 데이터에서 여성만 쭉 뽑아내시겠죠. 그 여성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원인으로 주로 돌아가셨는지를 분석한다고 한다면은 이 통계는 이 통계를 활용한 전체적인 결과가 외부에 공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를 핸들링 했을 때 나온 그 수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외부 그 공표된 데이터랑 비교를 하면서 내가 정제한 게 정확하게 정제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인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노인 자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똑같이 노인 자살에 대해서 데이터를 정제를 한 후에 그 결과를 이제 통계청에서 공표를 하고 있는 결과와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통계의 마이크로 데이터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부산물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 마이크로 데이터를 만드는 목적 자체가 다른 그 보건의료 데이터들과 약간의 방향성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결과는 그 조사의 결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그 설문지 조사를 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 설문조사를 해보시면은 뭐 학교 앞에 교문에 서서 이렇게 사람들 나눠준다거나 혹은 특정 강의실에 가서 사람들 설문지를 나눠주고 그 설문지를 다 받아와서 그 결과를 뭐 엑셀 같은 데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뭐 분석하고 논문을 쓰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이런 마이크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도 이와 똑같습니다. 다만 이 조사가 국가적인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게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각종 정부 부처에서 혹은 기관에서 통계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원들을 파견을 시켜 다양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이제 컴퓨터로 DB화 시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데 문제는 이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킨 이 결과물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이제 말을 안 해줄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착오로 인해서 잘못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모르고 실수로 서울에 살고 있어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충북에 살다고 대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응답자가 착오로 인해서 다르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자료를 조사를 하는 사람이 그 응답자의 응답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기재 과정에서 응답자가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듣고 잘못 입력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사표 결과를 DB화 시키는 과정에서 이 DB화 시키는 과정도 보통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통계학에서 이런 거고 비표본 오차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비표본 오차가 생기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로 데이터라는 게 이제 원자료가 완전치 않다는 거죠. 통계청에서는 혹은 기관에서는 이 원자료를 다 이제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원자료랑 그리고 마이크로 데이터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된 마이크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통계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보도자료, 신문 혹은 뭐 보고서 등을 통해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이 조사라는 게 하나 문제가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조사를 할 수 있을까가 또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나라 뭐 매월 고용에 대해서 많은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번 달에 뭐 고용률이 얼마고 실업률이 얼마고 뭐 그런 데이터를 매월 한 둘째 주 혹은 셋째 주 수요일 혹은 목요일쯤에서 그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그 고용과 관련된 전체 인구를 조사를 한 게 아니에요. 한 샘플 사이즈가 한 2만 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2만 명에 대한 조사를 해서 2만 명의 결과가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표하는 결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통계학에서는 이제 표본 설계라는 그런 정교한 방법을 통해서 2만 명의 결과가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잘 이제 계획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우리가 보는 데이터가 실제로는 전 국민 대상으로 이 결과가 공표가 되더라도 실제로는 전 국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정 샘플만 조사를 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샘플 결과를 이 샘플 일정 특정 표본만 조사를 했으면은 그 마이크로 데이터에 항상 가중치라는 변수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중치를 활용을 해야지만 실제 우리 공표한 결과와 맞게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마이크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실 거면은 첫 번째로 내가 쓸 데이터가 전수조사의 결과인지 혹은 표본 조사의 결과인지를 먼저 미리 파악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이 표본 같은 경우 표본 조사 자료를 쓴다고 한다면은 이 가중치라는 개념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내 연구하는데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분석한 결과와 실제 통계청에서 내고 있는 그 결과가 일치하고 있는지 그렇게 다시 점검하는 그런 여러 단계를 통해서 분석을 하셔야지만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이 마이크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이트라고 해서 MDIS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구축하고 저희 통계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통계청 통계뿐만 아니라 통계 작성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마이크로 데이터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통계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실 텐데 1000종이 넘습니다. 근데 국가적인 공식적인 통계가 아닌가 한 몇천 종, 2,3천 종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가 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자기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일부만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여기 이제 개발원에서 따로 이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통계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나라 공식 통계로 발표하는 게 1000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는 290종 이상, 한 1300종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작년 10일 기준으로 290종이었거든요. 290종의 데이터를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통계를 다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조사된 결과를 다 데이터화 시키는 건 아니에요.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를 조금 구분해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다운로드 서비스, 원격 접근 서비스, 이용센터 서비스라고 해서 3가지 서비스로 구분해서 각 서비스마다 이용할 수 있는 변수의 수라든지 혹은 이용 환경에서 차이가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가서 뒷장에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들은 저희가 제공한 마이크로 데이터는 이제 그런 보고서나 뭐 이런 나온 것처럼 뭐 보도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분석된 결과가 아니라 그 분석된 결과를 분석하기 전에 로 데이터, 즉 가구 혹은 개인별 데이터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연역인데 뭐 연역까지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2015년 12월부터 저희 명칭이 MDIS로 바뀌면서 이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다운로드 서비스, 뭐 말만 들어도 어떤 서비스는 대충 아시겠죠? 이 다운로드 서비스라는 거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운로드 서비스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원격 접근 서비스라고 하는 이 RAS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2010년도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기관들에서 많이 쓰는 것처럼 가상화 서버 기반으로 해서 서버에서 분석하고 그리고 결과만 다운받을 수 있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보안 환경을 갖춘 오프라인 이용센터도 저희가 설치를 해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를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그 대도시라든지 그 광역 시나 혹은 도에 한 군데 이상씩 지금 들려고 저희가 지금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3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근데 이 왜 서비스를 조금 나눴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그 우리나라 소득에 대해서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그때 조금 말이 많았던 통계가 가계동향조사라는 건데 그 가계동향조사라는 게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통계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조사의 표본으로 뽑힌 가구는 조사원들이 가서 그 가구의 소득을 물어봅니다. 월급을 얼마 받냐, 뭐 주식을 얼마를 버냐, 아니면 뭐 부동산 얼마를 버냐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음식값으로 얼마를 쓰고 있냐, 뭐 개인 취미생활 얼마나 쓰냐, 아이들 그 학원비를 얼마나 쓰고 있냐, 세부적인 지출까지 다 물어봐요. 그러면 그 조사 대상이 된 가구는 최소한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이제 국가적인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니까 나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가 될 거라는 믿음 하에서 그렇게 응답을 해줄 겁니다. 그럼 반대로 통계청에서는 이렇게 응답자들이 응답한 데이터를 에 대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지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고 누구나 로그인만 하면 다운받을 수 있는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변수를 많이 제한을 해놓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MDIS 무료라며 그러면 난 가서 데이터를 다 다운받겠어. 그래서 내가 한번 뭔가 해보겠어 라는 생각으로 가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다운받아 보시면은 뭐 몇 분들은 만족하실 수도 있는데 몇 분들은 내가 쓰고 싶은 변수가 없네?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정보에 조금이라도 침해가 우려가 있거나 혹은 좀 민감한 변수들은 제외를 해놓고 다운로드 서비스라는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저도 많은 분들을 상대해봤고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연구자들의 기본적인 습관이 뭐냐면은 일단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끌어모아야 돼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것만 뽑아서 쓰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은 그분들 입장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다운로드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변수를 너무 제한해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계청에서는 그러면 조금 여유를 줬어요. 그럼 이 몇 가지 변수는 더 너희한테 제공해줄게. 대신에 너희들의 PC에 다운받는 건 안 돼. 다만 우리가 구축해놓은 가상화 서버에 들어가서 가상화 서버에서 분석하고 결과만
가지고 나가는 걸 오케이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라스라는 서비스고요. 이 라스라는 서비스는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 집에서 서버에 들어가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캡처라든지 그 컴퓨터 다운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서버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메일을 보낸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라스라는 환경 자체도 서버에 들어가서 분석을 하고 서버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데이터를 못 빼가도록 조치는 하지만 물리적인 조치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민감한 자료들은 RDC라는 오프라인 데이터 센터에서만 제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데이터가 유형인데 이렇게 위로 갈수록 변수의 개수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뉴에 있는 특수 목적용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승인용, 공공용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 웹 환경일수록 보안성은 낮아집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그 다음일 거고 물리적은 보안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그 대신에 일반 웹 환경은 편의성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보안 환경은 그냥 평범한 정도고 물리적 보안 환경은 제일 편의성이 나쁘죠. 사실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보안과 편의성은 항상 트레이드오프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보안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편의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보안을 낮출수록 이용자들의 편의성은 계속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절충점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 테지만 저희 사이트에 와서 데이터를 받을 때 나한테 정말 내가 연구에 필요한 변수가 뭐고 내가 정말 원하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파악을 해서 그에 만든 보안 환경에 맞는 서비스 모델을 사용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로드 서비스는 무료고요. 이거는 누구나를 회원가입하면 다 무료로 받을 수 있을 수가 있고 원격 접근 서비스와 이용센터 서비스는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원격 접근 서비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8주 이용하는데 비용을 지불하시는데 데이터 용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큰 데이터를 쓰면 쓰실수록 비용이 증가되는 구조고 데이터가 작으면 작을수록 비용이 작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용센터 서비스는 방문하는 일수에 따라서 책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용센터 같은 경우는 하루 이용하시는데 5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서비스 환경도 다 다르고 이제 서비스 환경에 따른 보안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데이터도 이제 다르다는 걸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RDC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다운로드 서비스는 누구나 자기 집에서 다운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라스라는 온라인 원격 접근 서비스는 여러분들 집에서 서버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뭐 사무실이든지 집이든지 연구실이든지. 근데 이 이용센터 서비스를 꼭 쓰셔야 되는 분들은 이 센터에 물리적으로 방문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프라인 센터에 방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소 어디에 있는지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전국에 이렇게 있는데 서울 지역에 4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세종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하나, 전북에 하나, 광주에 하나, 제주에 하나가 있고요. 부산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조금 뭔가 점이 비어있는 곳이 보이실 거예요. 이쪽 지역에 지금 점이 없죠? 이 지역은 이제 아마 6월부터는 그 통계청에서 또 다르게 저희 말고 또 운영하는 SDC라는 또 데이터 센터가 따로 있거든요. 이제 6월부터는 SDC에서 대구에 SDC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명단을 보니까 뭐 대구에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용센터를 쓰려고 계신 분들은 6월 이후에는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조금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통계청에서 하는 통계 내종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지금 11종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11종 데이터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4개 통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MDIS에서는 11종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는 이렇게 오른쪽에 표로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위에 있는 4개 인구 동향조사, 사망원인 통계, 사망원인 보안조사, 그리고 5세 미만 영유아 출생 상황 연계 이 4개의 자료는 통계청에서 만들고 있는 자료입니다. 통계청에서 만들고 있는 자료고 이 밑에 있는 국민 체력 측정 통계부터 시작해서 한의학 산업 실태 조사까지는 통계청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통계청이 아닌 보건복지부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입니다. 근데 앞서 제가 뭐 이런 서비스 몇 가지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서비스들은 그 통계청 통계 데이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청 통계가 아닌 뭐 예를 들어 급성 심장 경지 조사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필요해서 이걸 쓰려고 하면은 지금 MDI에서 제공해주는 다운로드 데이터 너 부족한 것 같아. 난 더 많은 변수가 필요해. 그러면 저희한테 와서 뭐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더 많은 변수를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현재 저희 MDIS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변수를 쓰고 싶으시면은 이 통계를 만든 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 통계청 통계 4종에 대해서만 앞서 말씀드린 원격 접근 서비스 혹은 이용센터 서비스들을 제공해서 변수의 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4종과 그리고 급성심장 정지조사만 전수고요. 나머지는 표본조사입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 한국인 인체 치수조사 같은 이런 한국인의 인체 치수를 재는 조사를 전 국민이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표본조사로 이루어지고 이제 통계청 통계나 이런 통계들은 전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전수조사는 변수가 좀 작아요.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표본조사는 변수가 많고요. 제가 하나 들었던 이야기인데 통계청에서 전국 사업체 조사라는 걸 하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한 400만 개 사업체에 대해서 매년 다 조사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소속된 뭐 기관들도 아마 매년 조사를 받고 있을 거예요. 통계청이 매년 가서 조사를 하는데 매년 모든 사업체에 조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음식점에 갔는데 하필 점심시간 때 그 조사원이 음식점에 방문한 거예요. 점심 이제 그 직장인들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음식점에 사장님이 이제 주방장이셨는데 열심히 음식 만들어야 되는데 와서 조사원이 가서 뭐 1년에 매출이 얼마나 보십니까? 몇 명을 고용하고 계십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막 화내면서 막 항의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대상을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 데이터를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조사 비용도 너무 많아지고 이제 항의도 민원도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핵심적인 것만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변수가 되게 작고요. 그리고 표본 조사들은 이제 특정 표본 일부만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많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전수냐 표본에 따라서 변수의 개수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매년 통계가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들이나 이런 통계들은 2년 혹은 5년 단위로 조사가 된 통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그런 분들 경년 단위로 조사된 통계인데 저희한테 와서 데이터를 달라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사 주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것만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서서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가 이 마이크로 데이터가 가지는 고질적인 하나의 문제점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여기 지금 약팔로 온 건 아닌데 데이터에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지금 장점만 막 말씀드렸는데 약간 단점도 말씀드려야겠죠? 그래야 제가 단점 좀 말씀드리면은 시의성이 너무 낮아요. 여기 보시면은 사망원인 통계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최신 자료입니다. 요즘 한창 코비드19가 한창 유행인데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작년에 한 2, 3월 달에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확산세가 막 커졌을 때 대우경북 지역에서 근데 그 당시에 대우경북 지역의 사망자들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한테 실제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럼 2020년 1분기 데이터라도 조금 미리 데이터를 줄 수 없냐. 지금 2021년인데 2019년 데이터는 너무 느린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이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드린 데이터는 어떠한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나온 통계고 그 통계가 외부에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데이터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고용이랑 출생 같은 경우에 연관 자료가 제가 9월 말인가 10월 초인가 그때 공표가 되는 걸로 알고 통계청에서 그런데 실제 마이크로 데이터 서비스 되는 거는 한 달이나 2달 정도 뒤에 서비스가 돼요. 근데 이제 거기도 시시성이 있고 그래서 통계들을 대부분 보시면은 시의성이 조금 낮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알고 계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너무 급해서
조금 최신 데이터를 남들보다 미리 받을 수 있을까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일하면서 수없이 많이 들어서 수없이 많이 물어봤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 또 불가능하니까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사망원 통계부터 할게요. 제가 사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 혹은 뭐 연구 간호사분들, 연구원분들이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 그 질문의 99.9%가 사망원인 통계입니다. 99.9%가. 그래서 사망원인 통계를 맨 끝으로 빼려고 했다가 그럼 너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일단 가장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뭐 우리나라 이제 뭐 이런 목적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나오는 통계고요. 1년에 한 번 갱신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1년에 2번 갱신이 되는데요. 10월 말에 한 번 갱신이 되고 10월 말 11월 초쯤에 한 번 갱신이 되고 최신 자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 1월 혹은 2월쯤에 국적에 대한 정보가 추가가 돼서 다시 한 번 더 갱신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외국인이나 혹은 다문화 가구에 대해서 조금 뭐 그분들의 사망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 데이터가 바로 나왔을 때는 다문화에 관련된 변수들이 빠져 있어요. 그 다음 연도 한 1월 혹은 2월 달에 새롭게 갱신될 때 국적에 대한 변수가 추가되니까 그때 분석 연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 28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8개 항목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데이터로 서비스는 건 20개 항목만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A형과 B형으로 구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형의 특징이 뭐냐면은 A형에서 지역 변수는 치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연령은 1세별로 단위가 있고 사망 원인이 들어가 있어요. 사망 원인이 그 질병사인 코드로 돼서 4자리까지 나가거든요. 그래서 4자리까지 있고 B형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의 연령이 5세 단위고 사망 원인이 없습니다. 사망 원인이 없는 대신에 이제 그 질병사인 코드 4자리 대신에 통계청에서 104항목이랑 56항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주요 사망 원인으로 뭉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분류로만 데이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쓰시는 이 자료를 연구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이걸 좀 합쳐줄 수 없겠냐 물어보세요. 시군구면서 각세별로 있으면서 사망 원인이 필요하다라는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다운로드는 안 되고 앞서 말씀드린 원격 접근 서비스나 이용센터 서비스를 가시면 됩니다. 주요 변수들을 보면은 주소지 정보, 시도 혹은 시군구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리고 사망자의 직업, 교육 정도, 사망 연령, 1령 아니고 연령입니다. 연령, 그리고 혼인 상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정보에 대해서 사망원인 1, 사망원인 2, 그리고 뭐 사망원인 104항목, 56항목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사망 그 장소도 이제 인가용에서 여기 한 개가 차이 나죠. 여기 2개인데 한 개 차이 나는 게 그 사망 장소입니다. 사망 장소에 대한 것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원 통계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인기가 많은 걸 보니까 이 사망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통계가 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망 원인 통계, 사망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이 사망 원인 통계를 이용하실 수밖에 없고 내가 만약에 시도 단위로 연구가 충분하다고 하시면은 누구든지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을 하시면 되는데 지역에 대한 정보가 시군구가 필요하거나 혹은 이제 사망 장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서비스로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 접근 서비스나 이용센터 서비스를 사용하셔서 일정 수수료를 내고 연구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서비스는 마찬가지로 데이터 다운로드가 안 돼서 혹은 나중에 이제 뭐 하시다가 연구하시다가 결과물이 나오고 뭐 리비전 한다고 하시면은 이제 몇 년 있다가 리비전 할 때는 다시 또 신청해서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게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조금 넘어가 보는 일이면 사망원인 보완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앞선 통계가 좀 비슷한 이름인데 이 사망원인 통계에 이제 조금 집중해서 보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건데 모성 사망, 영아 사망, 태아 사망에 대해서 나온 통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수들이 있겠는데 모성 사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주소지, 시도, 참고로 이 통계들은 A, B형 같은 구분이 없고 공공용 같은 경우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건 시도만 되고요. 시군구가 필요하시면은 인가용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소지 그리고
그 모성, 어머니의 교육 정도, 직업, 그리고 사망하신 날짜, 그리고 사망 원인, 분만 방법, 임신 횟수 같은 이런 변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성 사망이 어떤 건지 다들 다 아실 것 같아 생각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 영아 사망에 대해서는 이제 뭐 똑같이 주소지, 성별, 그리고 생존 기간, 그리고 체중, 그리고 신장, 뭐 아프가 점수 등에 대한 정보가 있고 추가적으로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모의 연령, 그리고 임신 결과 뭐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사망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아 사망인데요. 태아 사망은 이제 영아 사망보다 뭐 조금 더 일찍 돌아간 아이들이기 때문에 변수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모성 사망이나 영아 사망이나 태아 사망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망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받아보시면 대상자가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혹시나 이제 이런 쪽으로 앞서서 이렇게 사망 원인처럼 굵게 나오는 게 조금 부족하고 조금 더 모성과 영아와 태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변수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이건 다 잘 아는데 얘는 이게 사모님 보안조사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출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출생을 제가 왜 넣었냐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 이제 혼인신고를 하러 가셨을 거예요. 주민센터에 가서.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거나 하면은 이제 출생신고를 하러 가실 거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가족 중에 누군가 돌아가시면은 이제 사망신고하러 가실 겁니다. 혹은 또 이제 이혼하면 이혼도 신고하러 가시겠죠. 이렇게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네 가지를 묶어서 통계청에서는 인구 동향조사라는 이름으로 내요.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 통계들은 조사 통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출생신고나 혼인신고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정보들을 막 쓰게 돼 있잖아요. 혼인신고와 출생에 대해서. 그리고 밑에 보면은 부가적으로 뭔가 이렇게 조금 달려 있어요. 이거는 뭐 인구 동향조사를 위한 겁니다.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몇 개 더 쓰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걸 하나로 모아가지고 통계를 내는 건데, 이제 이 네 개의 이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이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데이터를 보시면은 출생, 혼인, 사망, 이혼은 데이터 구조도 비슷하게 생겼고 데이터 변수도 비슷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망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망 말고 출생도 이런 정보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하나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A형과 B형으로 나눠서 시도와 시군구 연령에 대해서 구분을 둬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사망 원인 통계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두 개의 유형을 하나로 합치려고 하시면은 인가용 서비스, 원격 접근 서비스나 이용센터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변수는 주소지, 그리고 부모라고 부모의 직업들, 그리고 부모 각각의 교육 정도, 부모 각각의 연령에 대한 것들, 그래서 부모들에 대한 정보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출생아에 대한 정보들이 쭉 있습니다. 뭐 다태아인지, 다태아라면 몇 번째 애인지, 그리고 몇 명 이제 모가 어머니께서 총 몇 명의 아이를 낳으셨는지, 그리고 아이들의 체중 같은 그런 출생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세 미만 영유아 출생 사망 연계라는 데이터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자료는 진짜 아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출생 자료를 기준으로 사망 자료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4년 자료까지 나와 있어요. 2010년도부터 2014년도 자료까지 있는데 그럼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2021년인데 왜 2014년도 자료밖에 없지? 15, 16, 17, 18, 19는 어디 갔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2010년도 출생자 데이터에 2010년 사망, 2011, 12, 13, 14, 15 연도의 사망 데이터를 쭉 모아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태어났던 아이가 5살이 될 때까지 혹은 죽었다면은, 사망했다면은 그 당시 사망 데이터를 붙여놓은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출생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쭉 하나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사망에 대한 게 붙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출생 인구동향조사 출생에 대한 변수와 그리고 사망 원인 통계에 대한 변수가 둘 다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생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출생 데이터 기반에서 이 출생한 아이들 중에 사망한 아이들이 있다면은 그에 맞는 사망에 대한 변수에 대한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사망하지 않는 아이들이라면은 사망 변수에 대한 게 결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이제 연구를 하실 때 내가 그 사망을 해서 이제 뭐 그런 분들도 좋겠지만 이제 출생에 대해서 좀 어린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데이터를 쓰면은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특징과 그리고 죽었을 때, 사망했을 때의 특징을 변수가 각각 있으니 그거를 비교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매년 갱신이 되고 있고 현재 2014년도 데이터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2015년도, 16년도 계속 갱신이 될 겁니다. 단지 이것도 마찬가지 1년씩 느린데 이 5년치의 데이터, 6년치의 데이터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조금 많이 느리다는 것만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를 보면은 이제 생존 여부, 그리고 이제 앞에 출생에서 봤던 성별이라든지 출생 연월, 주소지, 부모의 교육 정도, 연령, 부모의 직업, 그리고 이제 좀 오타가 있는데 임신 주수, 다태아 여부, 총 출생아 수, 이러한 이제 출생에 대해서 앞에 봤던 그 모든 변수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망 정보라고 해서 또 다른 추가적인 변수로 사망 연월일, 사망 주소지, 그리고 연령, 장소, 원인 등 사망에 대한 변수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종종 물어보시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은 이제 오늘 이 교육 주제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걸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이제는 제가 실제 인터넷을 좀 가서 제가 그 MDS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는 시간을 조금 가지도록 할게요. 여기 구글에서 말프 데이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뜨고요. 네이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그 제공 자료라는 메뉴에서 서비스 유형별 제공 항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은 지금 인가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통계청 48종 통계에 대해서 그 서비스마다 변수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망 원인 통계를 한번 보시면은 20개 이제 가장 왼쪽이 다운로드 서비스고 그 다음 원격 접근 서비스, 이용센터 서비스인데 사망 원인 통계 같은 경우에는 공공용에서는 20개의 변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변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고 다운로드 눌러서 데이터를, 이 자료를 엑셀로 이렇게 받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혹은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추가된 변수가 있는데 여기 뭐 파란색으로 이렇게 진단자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격 접근 서비스에서만 추가되는 변수입니다. 마찬가지 이용센터에서 당연히 쓸 수가 있고요. 엑셀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이용료도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편의성이 낮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내가 원하는 변수가 있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그다음 공공용인지 원격 접근 서비스인지 이용센터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거에 맞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원하는 게 이런 인가용 서비스라고 하시더라도 다운로드 서비스는 무조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유롭게 받으실 수 있는데, 일단 보건에 보시면은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린 11종의 데이터가 쭉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러한 통계들에서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다운받아 볼 텐데 사망원인 통계에 대해서만 제공을 다운을 받아 볼게요. 사망원인 통계를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유형 A형은 그 교육자에 나와 있던 것처럼 시도 내 연령 각세별입니다. 그래서 눌러보셔서 연도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항목 조회를 누르면은 아래
변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연월부터 해서 사망자의 시도, 성별, 사망 연월일 뭐 등등등에 대한 데이터도 쭉 나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망 원인 1과 2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그 1월이 넘었기 때문에 국적에 대한 정보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변수들이 있으면은 클릭하시면 되는데, 그냥 귀찮으신 분들은 이걸 딱 누르시면은 전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내가 좀 빼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이렇게 X 눌러서 빼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뭐 이제 혹시나 그 옛날에는 제가 옛날 초창기 때 이제 2015년도 16년도 때 교육 갔을 때는 그 사람들 보고 제가 이것들 조건을 줘서 자기한테 필요한 데이터만 다운받으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워낙 좋아져서 여기서 나눠서 받는 것도 좋은데, 자기가 컴퓨터가 너무 느리지 않는 이상은 이 전체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뭐 자기가 쓰는 통계 프로그램, 폰, 엑셀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좀 따르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건 입력하는 거는 제가 별도로 가르쳐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필요하신 분들 여기 입력 눌러서 원하시는 조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를 누르면은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목, 참고로 이 제목이나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막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쓰실 필요는 없는데, 이 이용 목적만, 목적에 맞게끔 정확하게만 선택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이 서비스를 개선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데이터를 받는 옵션이 CSV와 텍스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CSV는 아시다시피 엑셀로 보실 수 있고요. 나머지 텍스트들은 이렇게 있는데, 제가 권하는 거는 이 데이터를 먼저 엑셀에서 열어보고 살펴보겠다고 하시면은 CSV로 받으시고요. 내가 그게 아니라 바로 통계 프로그램들, 뭐 R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뭐 스테이터라든지 SPSS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불러서 활용하실 거라면은 텍스트가 특히 고정 길이로 받으시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간단하게 데이터를 그냥 살펴보려고 테스트 해보려고 할 때는 CSV로 항상 받고 있고, 저는 보통 사스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사스 사용할 때는 항상 텍스트 고정 길이로 받고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혹은 뭐 이런 스크립트들은 선택사항이고요. 확인을 누른 다음에 또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추출 중입니다 라고 뜹니다. 여기서 추출 계속하기를 누르시고, 저도 되게 놀라웠던 사실인데, 이게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게 있는데, 이 페이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야가 딱 여기서 멈춰요. 근데 사실 오른쪽 살짝 보시면은 스크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려보시면은 이러한 설명자를 받으시는 공간이 밑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설계서 혹은 코드집만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동안 엑셀 파일을 하나 받고요. 이 설명자를 하나 받고요. 그 다음에 마이 페이지에 가셔서 이 다운로드 현황에 보시면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데이터들이 실행이 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받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제가 좀 다른 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로드도 있는데, 이 다운로드로 부족한 경우, 예를 들어서 시군구로 내가 지역별 분석을 사망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싶은데 그 다운로드에선 그 시군구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으니 이거 필요하다는 분들은 여기 인가용 서비스라는 걸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가용 서비스 눌러보시면은 원격 접근 서비스와 이용센터 서비스로 나눠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맞게끔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카드 뉴스들 이런 것들은 이제 유의사항이니까 그냥 쭉 넘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보시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제 보험 약관 다 읽어보고 가입하신 분 잘 없으시죠? 이런 거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규정을 적어놨는데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딴 거는 그냥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거 통계법에 의해서 제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꼭 저희가 보안이나 뭐 이런 규정들 꼭 지켜달라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르시면은 약관에 동의하고 누르시면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필요하신 것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뭐 이런 부분들 그냥 쓰면 되니까 중요치 않은데 이 신청 자료만 좀 중요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들을 선택을 하는 건데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해서 항목 선택을 누르신 다음에 내가 필요한 변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연도와. 그런데 약간 문제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변수를 선택하면 되는데 연도를 보면은 2012년도까지 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실 때 상호인 통계는 2012년도부터 쓸 수 있나?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실제 방금 저희가 다운로드 간 데이터 받으시는 건 91년도인가 97년도부터 지금 가능하거든요. 근데 원격 접근 서비스를 꼭 쓰려고 하시면은 92년도부터 자료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필요한 게 여기 없으면 변수에 없거나 연도에 없으면은 3에 가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시면은 저희가 이걸 보고 혹은 가능하면은 설명을 드릴 거고 불가능하면 또 말씀드릴 거고요. 저장을 누르시고 다음 눌러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은 제가 크게 없는데 하나 중요한 게 연구 계획서를 주셔야 돼요. 근데 다행히 이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그 IR 보통 승인 받고 하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혹은 뭐 연구 계획서가 별도로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양식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양식에 맞게끔 작성을 해서 첨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첨부를 해주시면 되고 이용 기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은 신청자만 서버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혼자 연구 안 하신 분 많잖아요. 뭐 교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연구한 연구원들이 있을 수도 있고, 혼자만 분석하고 여러 명이서 분석해야 되고,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서버에 대해서 혼자 접근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접근해야 될 경우가 많으실 수도 있는데, 그때는 여기서 그 사람들을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를 눌러서 그 사람들을 MDS 아이디와 이름을 넣어 입력을 하시면은 소속 기관명이 자동으로 뜨고요. 그래서 다음 사용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쭉 여러 명 달아서 신청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승인을 받고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신 다음에 서버에 열어드릴 때 이 공동 연구자에 대해서 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드릴 겁니다. 반대로 이용센터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시면은 이분들에 대해서 이용센터에 방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없는 사람이 서버에 접속을 하고 싶다거나 혹은 뭐 이용센터에 방문해 분석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안 돼요. 제가 열어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뭐 내 아이디랑 비밀번호 알려주지 뭐. 내 연구원 뭐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아이디랑 비밀번호 알려주지 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서버에 들어가려면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공인인증서라고 했죠. 공동인증서가 없으면은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까지 막 빌려주실 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꼭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달아서 여기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별거 없으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신청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 봤던 데이터를 살짝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연도부터 해서 이제 쭉 데이터가 있는데 보면은 지금 줄이 29만 5,111줄까지 있으니까 작년 2019년도에 29만 명이 사망을 하셨어요. 한 줄 한 줄이 한 명 개개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가 얘네들이 코드로 돼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11번이 소리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행정분류 코드를 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11번이 뭔지, 1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앞에 그 코드집이라는 걸 제가 다운받으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코드집에 보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모든 코드에 대해서 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나중에 분석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망원인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질병사인 코드 4자리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질병사인 코드에 대해서도 코드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망원인 1이랑 2로 구분 못하시는 물어보신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설명을 드리면은 사망원인 2는 외인사에 대해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X 제가 오랜만에 보려고 기억이 안 나네. 잠시만요. X60부터 했나요? 64부터 했나요? 하여튼 그 자살과 같이 이런 외인사 코드들에 대해서만 사망원인 2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인사만 사망원인 2에 대해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망원인은 보통 S에서 R까지인가 T까지 코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원하시는 이제 사망원인에 대해서 해당하는 사망자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 일단 잠깐 교육을 했고 한 10분만 쉬고 제가 이제 제일 맛있는 거 오늘의 제일 하이라이트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를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사망원인 연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혹은 이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여기 이제 좀 남겨주시면은 10분 쉬고 약간 질문해 주신 거에 답변을 좀 드리고 나서 그다음 사망원 연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오늘 제일 맛있는 거를 조금 교육을 할게요. 제가 이거를 앞에 하려고 하다가 이거 앞에 하면 뒤에 내용 안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맨 끝으로 뺐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통계청에서는 그 사망원인 통계 앞서 말씀드린 그 통계를 연계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연계 결과물들을 이용자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혹시 병원에 계신 분들은 그 내원한 환자들의 명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떠한 뭐 특정 뭐 시술을 했다거나 뭐 특정 수술을 한 환자들에 대해서 예후 경과를 보려고 할 때 갑자기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안 오시는 환자분이 계셔서 다른 병원으로 가시거나 하면은 더 이상 추적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한테 그 내원 그 환자들에 대해서 정보를 주시면은 저희가 그 사람들의 사망 여부와 혹은 사망하셨다면은 어떠한 원인으로 사망하셨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변수들을 붙여서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가지신 자료에 사망원인 통계를 연계를 해서 사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사망했는지 사망 원인과 그리고 사망 일자를 붙여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 원인이랑 사망연일 그것도 제공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 이제 사망원인 통계에서 변수가 있는 뭐 사망 원인이라 뭐 성별이라든지 교육 정도, 혼인 상태 이런 정보들도 요청을 하시면은 제공은 해드릴 수가 있고 그 심사에 따라서 제공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거고, 이 외에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은 한 가지 조건을 일단 만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변수와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이니까 그 내원한 환자들에서 뭐 혼인 상태가 만약에 변수가 있다고 치면은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도 혼인 상태에 대한 변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개가 중복되면은 통계청에서는 자기네들 혼인 상태를 제공하는 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중복된 변수는 제공하지 않으니까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인 식별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통계청 거랑 연계를 해서 적용해 드립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IRB 승인 받은 거에 연구에 한해서만 제공이 가능하고, 또 한 가지 이제 IRB의 그 연구 기간 내에 있어야지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나 뭐 다른 분들은 뭐 그러면 이거 공문을 보내야 되니 뭐 해야 되니 그러시는데, 그냥 저희 사이트 통해서 신청하시고 저희 사이트에서 필요한 첨부 서류만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저희가 신청하고 그 다음에 검토하고 승인해서 쭉 단계에 거치는데 보통 한 10일 정도 걸립니다. 보통 한 10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이상 걸리거든요. 2주, 3주 정도 걸리는데, 이 신청 서류가 미비하면은 신청 서류가 완비될 때까지 계속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보통 10일 이내에 서비스가 다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IRB 승인 통지서라든 승인 통지서, 연구 계획서, 그리고 이 두 개는 통계청 자체 양식이고, 그리고 환자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두 개야 당연히 있으실 거니까 1번, 2번은 상관이 없고 3번과 4번이 문제인데, 일단 1번부터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제 전향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연구 대상의 수가 IRB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후향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 동의면제 사유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두 가지가 안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식별정보 위탁 처리 신청서나 정보보호서약서는 이제 통계청 자체 양식이고요. 환자 절에는 꼭 연계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환자분 이름이랑 뭐 그런 뭐 출생 연월일이랑 그런 걸로 안 되냐고 하시는데 안 되고요. 식별 그 번호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제가 이용자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식별정보 위탁 처리 신청서라는 서류 양식인데, 여기서 보통 많이들 틀리시는 게 이용 자료라는 부분을 많이 틀리시는데, 여기는 이제 사망원인 통계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서명은 사망원인 통계라고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원하는 연도, 참고로 1982년도부터 가능합니다. 1982년도부터 2019년 사망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계를 원하는 연도와, 그리고 이제 사망 원인과 사망 연월일은 필수로 넣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비 제공 기간이라고 있는데, 있으시면은 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없으면은 그냥 공백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별자료 동의 획득 여부는 전향적 연구의 경우에는 이제 동의 받으셨을 테니 예고, 후향적인 경우는 동의 면제를 하셨을 테니 아니오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세 개 부분을 많이 좀 잘못 기재하셔가지고 저희가 보완을 요청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만 잘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냥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 정보보호서약서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 마지막 부분이 필요합니다. 기관장에 저희가 직인이나 인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그 내부적으로 결제 받으셔가지고 이제 직인이나 인감 찍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다기관 연구일 경우에는 이제 기관장이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연구 책임자가 속한 기관의 기관장 도장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제 어떤 분들은 기관장 말고 딴 걸로 안 되냐고 하시는데, 딴 거 찍으시면 보통 통계청에서 승인을 거부하기 때문에, 반려하기 때문에 꼭 기관장이 그 직인의 인감이 필요하시고요. 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관장의 이런 도장이 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진흥원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혹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드릴 수 있는지 이제 뭐 조금 알아봐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서류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IRB 승인서나 연구 계획서와 환자 자료를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는데, 마찬가지로 뷰러에서 서비스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000건 이하는 보통 15만원, 그리고 10,000건 이하는 22만 6천원, 그리고 10만 건 이하는 30만원 정도가 발생하고요. 10만 건 초과하는 건에 대해서는 한 사람당 약 한 3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대충 자기가 이제 신청하는 대상자 수에 따라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가끔씩 그 개인 식별번호가 중복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에 의해서 중복을 넣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데이터 정제 실수상의 중복이 있으신 분들 있어요. 종종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중복이 있더라도 주신 데이터에 있는 그 행의 수를 기반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조금 더 이제 개인 식별번호에서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서, 만약에 실수로 중복이 들어갔다면은 제거하고 데이터를 주시면은 좀 편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데이터를 주시면은 이제 보통 엑셀로 많이들 주시는데, 저희가 보통 엑셀에 이렇게 있으면은 시트를 두 개로 구분해 드립니다. 사망과 비사망에 대해서. 사망하지 않으신 분들은 별도의 시트로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주신 데이터를 그대로 드릴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신 데이터에서 사망한 사람들만 쏙 뽑아서 사망자 시트에 별도로 드릴 텐데, 사망자 시트에는 개인 식별번호, 그리고 이름, 출생 연월일, 그리고 아이디들을 다 삭제하고 드릴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삭제하고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에 이제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 사망 유무와 사망 연월일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유료 서비스라서 특정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특정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서비스를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이걸 좀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다른 기관 자료, 지금 저희 진흥원 통계청 MDIS 말고도 건보의 맞춤형 DB라든지 질병관리청에서 코제스나 유전체 역학, 코제스나 그 국민건강영양조사 같은 데이터를 지금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들과 사망 원인 통계도 연계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맞춤형 DB에 그 사망 원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맞춤형 DB 사용하시다가 사망 원인이 필요하시면은 이제 신청하셔가지고 건보 쪽에도 말씀하시고 저희 쪽에서도 앞서 이런 절차를 그대로 걸쳐서 신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데이터, 건보 데이터 센터에서 추가적으로 사망 원인 자료를 넣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결합을 해서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거에 대해 자세한 거는 이제 건보공단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건보공단 쪽에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저희 진흥원에 별도로 물어보시면은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질병관리청에 있는 코제스랑 국민건강영양조사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질병관리청의 코제스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제 활용하신 분들 중에서 통계청에 이제 사망 원인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은 똑같이 질병관리청 데이터 그쪽 센터에서 저희가 사망 원인과 사망 연월일 같은 정보들을 붙인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이 두 기관의 데이터에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건보공단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드리는 거는 사망 원인만 가능합니다. 건보공단에서 저희가 드릴 때는 사망 원인만 추가적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망 원인이랑 사망 연월일이나 기타 등등등의 데이터들도 추가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기관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제공하는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혹시나 건보공단에서 이거 말고 통계청의 사망 연월이라든지 통계청에 어떤 변수가 필요하다고 신청하셔도 제공이 불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필요하면은 승인에 따라서 제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는, 저희가 앞서서 환자 자료가 필요한데 건보공단 같은 경우에는 환자 자료 대신에 그 연구 변수 테이블을 엑셀 파일을 신청하시면 되고, 코제스는 아예 그거 환자 자료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병관리청에서 저희한테 제출할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자료에 사망 원인 자료를 붙여서 제공해드리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과 이제 통계청이 서로 MOU를 맺어서 그런 각자의 자료에서도 사망 원인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을 잠깐 답변을 드리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보통 일반적인 서비스는 10일 이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에 문제가 없다면 원격 접근 서비스든지 이용센터 서비스든지 아니 이런 연계라든지 다 10일 이내 처리하는 게 목적이고 일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일단 7일 이내에 거의 처리가 되고요. 다만 사망원 연계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7일에서 10일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망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통계청에서는 이제 또 좀 유가족 분들이라든지 특히 예를 들어 자살을 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 자살에 대한 개인정보 너무 차차치 나가게 되면은 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가지고 이제 통계청에서는 그렇게 지금 규정상 제외하고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제공하는 게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